새벽 4시 낡은 운동화 끈을 묶는데 손끝이 유난히 차갑더군요. 30년을 현장에서 모래바람 마시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내 집 하나 건사했으니 할 도리는 다 했다 믿었죠. 그런데 2026년의 물가는 도무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 몇 푼은 아내 약값으로 손주 녀석 용돈으로 금방 바닥을 보이더군요. 결국 저는 푸른 경비복 소매에 팔을 집어넣었습니다. 어제까지 상무님이라 부르던 이웃이 오늘은 제게 쓰레기 위치를 묻더군요. 그 무심한 말투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땀 흘린 대가가 겨우 이 지하 주차장입니까? 그날 제가 내밀었던 그 계약서 한 장. 그게 제 노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스카이라인 뒤에 숨겨진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려 합니다. 30년 넘게 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모래바람을 마셨습니다. 제 손끝 하나에 거대한 건물이 올라갔고 수백 명의 생계가 제 말 한마디에 단단히 묶여 있었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훈장이었습니다. 은퇴하던 날에 받은 공로패가 거실 한복판서 유독 반짝이더군요. 남부럽지 않은 노후라 믿으며 여유로운 아침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창밖의 공기는 유독 비릿하더군요. 치솟는 물가와 보험료 고지서는 제 얄팍한 연금을 순식간에 갉아먹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잔고를 확인하던 날 마른 침이 목에 탁 걸리더군요. 숫자들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낡은 파스를 무릎에 덧붙이며 애써 신음을 삼키고 있었고요. 수술비 600만 원이라는 그 차가운 숫자가 제 꼿꼿한 등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바친 성실함이 왜 지금에 와서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그때 고교 동창인 박 소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단지에 귀한 자리가 났다며 제 경력을 치켜세우더군요. 저는 그 제안이 제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반석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운동 다닌다며 짧은 인사를 건네고 계약서 위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초단기 계약이라는 생소한 글자들이 안경 너머에서 흐릿하게 번지더군요. 당장 아내의 수술비가 급했던 제게 그건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월급을 조금 더 얹어주겠다는 말에 저는 홀린 듯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제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꺾는 낙인이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저는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는 마른 번개가 치며 순간적으로 방안을 하얗게 비추더군요. 제 오만한 확신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세상은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하 5층의 공기는 습하고 매캐했습니다. 현장을 누비던 제게도 지하 주차장의 한기는 유독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더군요. 첫 임무는 재활용 분리수거장 관리였습니다. 입주민들이 던지고 간 배달 용기를 씻어내며 저는 숫자를 떠올렸죠. 아내의 수술비 잔금 400만 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리소장인 박 씨가 다가와 커피 한 잔을 내밀더군요. 준서가 내 실력을 이런데 썩히긴 아깝다. 그는 제 건설사 경력을 운운하며 제안 하나를 불쑥 던졌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할 관리비 정산 보고서와 경비원들 근무 일지를 대신 정리해달라는 것이었죠. 사무직 업무를 병행하면 매달 수당으로 50만 원을 더 얹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게는 그 제안이 무척이나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몸 쓰는 일보다 컴퓨터 앞에 앉는 것이 제 전공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그 돈이면 아내의 수술 날짜를 2달은 앞당길 수 있겠더군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박 소장이 내민 추가 업무 합의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관리 보조 및 현장 책임자라는 거창한 직함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날부터 경비실 대신 관리실 구석에서 밤늦게까지 서류 뭉치와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료들의 눈 밖에 나는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정리한 일지들은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을 교묘하게 깎아내려 임금을 줄이는 증거로 쓰였더군요. 동료들은 저를 소장의 앞잡이라 부르며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서명한 현장 책임자라는 직함은 모든 부당, 해고와 임금 체불의 법적 책임을 소장 대신 짊어지는 방패막이었습니다. 수당 50만 원에 저는 평생 지켜온 제 명예와 동료들의 신뢰를 통째로 넘겨준 셈이었죠. 그날 이후 경비실의 낡은 의자조차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지하 2층 주차장은 매연이 가라앉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막을 찔렀죠. 입주자 대표의 아들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의 검은색 외제차는 기둥을 들이받아 범퍼가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술 냄새를 풍기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영감님, 지금 이 시간 CCTV 정비 중이라고 관리실에 보고하세요. 이어 달려온 박 소장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준서가, 이 친구 아버지가 우리 단지 실세인 거 알지? 사고 장면만 지워주면 너를 정규직 반장으로 특별 채용해 주겠네. 아내의 수술비 잔금과 매달 쫓기는 생활비가 제 이성을 빠르게 마비시켰습니다. 석 달짜리 계약직 신세를 면할 수 있다는 유혹은 당시 제게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처럼 보였죠. 저는 결국 경비실의 컴퓨터 앞에 앉아 로그인 기록을 남기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사고 영상이 하얀 공백으로 변할 때 제 불안도 함께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피해 차량 주인들이 경찰을 대동하고 관리실로 들이닥쳤죠. 박 소장은 당황한 기색 없이 저를 손가락으로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김준석 씨, 당신 어젯밤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CCTV를 왜 마음대로 지웠어? 그의 목소리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동창이라는 이름과 정규직의 약속은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증거인멸의 주범으로 몰린 제 머릿속은 눈앞의 하얀 화면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더군요. 평생을 법과 원칙을 입에 담고 살았는데 결국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판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록을 지우면 내 노후가 지켜질 거라는 오만한 계산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시작이었습니다. 김준석 씨의 사례는 사회적 고립이 부른 판단력 상실의 전형입니다. 2026년 재취업 시장에서 노인들은 계약 연장이라는 약점을 잡힌 채 범죄의 방패막이로 동원되곤 합니다. 법적으로 CCTV 파기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도덕적 해이로 간주되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 선택한 불법적 타협은 결국 법적 보호막마저 스스로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령 노동자일수록 부당한 지시에는 반드시 서면이나 녹취로 대응해야 하며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전문가와 상의하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실의 가죽 소파는 지나치게 푹신했습니다. 박 소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툭 던졌죠. 사고 차량들의 수리비 청구서와 아파트 이미지 실추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억대의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을 췄죠. 박 소장은 서류 한 장을 따로 밀어 넣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막아주고 사건을 덮는 대신 향후 5년간 월급의 절반을 변제금으로 공제한다는 합의 서약서였습니다. 당장 병원에 누운 아내의 수술비를 정산해야 했던 제게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자식에게 짐을 지울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 도장을 꺼내 종이 위에 꾹 눌렀습니다. 인중의 붉은 빛이 서류에 번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 도장은 제 노년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겠다는 노예 문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근무 시간은 12시간에서 18시간으로 늘어났고요. 동료 경비원들은 저를 소장의 앞잡이라 부르며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관리소의 비리를 캐던 노조원들은 제가 작성한 허위 근무 일지 탓에 하나둘씩 단지를 떠나야 했죠. 저는 30년간 현장을 지배하던 상무가 아니라 단돈 몇 푼의 동료를 파는 지하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부당한 요구에도 저는 입을 닫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제 목을 조르는 건 박 소장이 아니라 제가 서명한 그 합의서라는 걸 매 순간 뼈저리게 느껴야 했죠.
아내의 병원비는 결국 입금되지 않은 급여 탓에 연체 고지서가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손에 묻은 붉은 인중은 비누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심장을 사정없이 조여왔습니다. 화려한 아파트의 불빛이 밝아질수록 제 방의 어둠은 더욱 깊고 축축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병원 업무과에서 걸려온 전화는 매몰차더군요. 미납된 병원비 700만 원이 내일 오전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강제 퇴원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텅 빈 통장을 열어보았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 소장이 제 앞에 누런 서류 봉투를 내밀더군요. 단지 내 노후 배관 공사 완료 보고서야. 현장 책임자로 내가 서명만 하면 공사 보조금에서 700을 떼어주마. 그는 제 건설사 경력을 거론하며 이건 단순한 행무 보조일 뿐이라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 눈앞에는 수액을 맞으며 창백하게 누운 아내의 얼굴만 가득 차올랐죠. 보고서의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지만 당시 제게는 아내를 지킬 유일하고 합리적인 탈출구였습니다. 저는 결국 제 인생 마지막 양심을 팔아 서류 하단에 서명했습니다. 입금된 돈은 순식간에 병원으로 빠져나갔고요. 하지만 일주일 뒤 단지 내 지하층이 터진 배관에서 나온 오물로 가득 찼을 때 박 소장은 이미 자취를 감췄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민 서류에는 공사 자금 5억 원을 편취한 최종 책임자로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더군요. 공사업체는 유령 회사였고 제가 서명한 보고서는 그들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등 뒤로 식은땀이 줄기차게 흘렀습니다. 아내를 살리려던 제 마지막 부성에는 수십억 원의 공금 횡령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명예는 그 종이 한 장의 걸레짝처럼 찢겨나갔죠. 유치장 창살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캄캄하고 아득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믿었던 그 펜 끝이 결국 제 목숨줄을 끊어놓는 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구석 자리는 늘 북적이더군요. 번호표를 쥔 노인들의 손등엔 저와 닮은 세월의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30해 넘게 현장을 지휘하던 제 목소리는 이제 창구 직원 앞에서 갈라졌죠. 모든 재산은 압류라는 이름으로 공중분해되었고 제 이름 뒤엔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요양병원의 가장 구석진 침대에 누웠고요. 저는 매일 밤 좁은 자취방서 낡은 수첩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누구의 탓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펜촉을 눌렀지요. 저는 센터 소장에게 일자리 구걸 대신 두툼한 수첩을 건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합법적 착취의 구조를 분석한 보고서였지요. 건설 현장에서 배운 그 치밀한 분석력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셈입니다. 그 기록은 노동청 사무실에 먼지 쌓인 책상서 다시 살아났고요. 2026년 국회에서 발의된 고령자 고용법 강화안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무너졌고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 끝이지만 그 기록만큼은 살아남아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낡은 구두를 다시 닦으며 저는 창밖의 새벽빛을 봅니다. 비록 제 노후는 실패한 설계도로 끝이 났지만 누군가의 설계도는 더 이상 찢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게 제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완공 보고서입니다. 김준석 씨의 기록은 2026년 고령 노동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해부한 보고서입니다. 저는 이를 단순한 재취업 실패가 아닌 법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인격 소모라고 정의합니다. 은퇴자의 숙련된 기술이 범죄의 도구가 아닌 사회의 공익으로 환수되려면 고용계약의 투명성과 근로감독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은퇴 전 반드시 본인의 노동력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숙지해야 합니다. 성실함이 무기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법이 방패가 되는 노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고단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가 당신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 늘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제가 가장 먼저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